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이거 이제 쇼군, 막부, 우리가 이제 카페 왕조, 부르몽 왕가 또는 기타 등등 상징하는 이런 천막의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라. 이게 막부고 또는 세도 가문이고 이 군사 즉 관련된 거다. 무신하고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의 역사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무신 정권 이후의 막부 정치. 근데 이 무신 정권이 결국은 그 딸들을 덴노하고 연결시켜서 세도 가문의 형태의 프레임을 잡는다. 뭐 이러한 것들은 꼭 고려 조선이 아니고 더 고대사를 가더라도 여자 쪽의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 이제 좀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이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또는 유럽의 이런 궁전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자금성 이제 대표로 좀 넣는데,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는 세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세트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찍던 영화를 촬영할 것처럼 바로 이 세트장을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로컬리즘의 어떤 건축이나 그런 틀에 기록 역사가 이식되어서 그것에 맞게끔 리모델링 또는 튜닝 또는 변이가 되는 결과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제국 스타일로를 통과해서 지금은 이제 공화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그 세트이고, 또한 이러한 틀은 이미 안착이 되었고 그러한 세계화를 바탕으로 이 세계는 더 하나로 뭉쳐 나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상적인 대립이 존재하는 거고, 과거에는 황국 독립협회 이런 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었고, 그 지금 남은 것은 결국은 이 공산주의적인 개념이 투여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민주주의적 개념이 붕괴를 시키고 민주주의적 개념이 전 세계에 안착이 되면서 이 안착된 민주주의가 어떻게 다시 전제주의적 개념의 그 과거의 주나라의 봉건제 시스템으로 제가 비유를 하는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로 다시 한번 그 틀이 바뀌느냐의 흐름이 남아있다. 뭐 이 정도를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랑스 역사에서 이제 여기 루이 14세와 관련된 베르사유 궁전이지만,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나폴레옹의 이제 전쟁의 신을 뭐 존경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집트하고 관련됐다고 하는 이 나폴레옹 침실에 이런 천막의 개념, 또 이제 나폴레옹 부인의 조세핀의 이렇게 이제 물론 로마 그리스식을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양식이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렇게 천막, 이 인테리어도 침실이 천막. 우리 이제 몽골, 이제 아시아판에서는 이렇게 몽골 천막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더 아시아적인 것은 더 그 낮춰진, 더 시골스러운, 더 로컬이 강한 이런 걸로 이제 역사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인 거고 좀 가까운 게 그나마 유럽에 세팅된 개념이고, 오리지널 무대에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역추론을 하는 거고, 결국은 이러한 그 천막, 나폴레옹이 침실에 등장하는 이런 천막 개념은 결국은 그 청나라가 만주 또는 몽고가 한 나라를 잡고 천막을 치면서 뭐 살았다는 이야기. 근데 본질은 결국은 천막은 일본사에서 등장하는 쇼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쇼군이 즉 이 무신 정권이 고려 조선사를 관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의 이런 세트적인 거 또는 이런 이미지적인 것에 이 한반도 안에서 뭐 이제 대조선이 됐건 이 만주国쪽으로 바라보던 이 대륙조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아시아적인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의식이. 하지만 세계사의 본질은 유럽사가 됐건 아메리카사가 됐건 기록으로는 하나로 관통된다. 이 보여지는 이 건축의 양식이 됐건 비주얼이 됐건 이런 것들은 물론 실제 세력들의 흐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흐름 중에 이제 북아메리카하고 가장 실질적인 흐름은 유럽이 맞는 거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 1800년대 중반 남북전쟁 이후냐, 미국 독립전쟁 이후냐, 먼저 그러한 흐름의 전반적인 100년 사이에 로얄이 유럽으로 재구성, 재세팅이 되어지느냐, 이러한 전략이 단순히 물론 이제 단순히 이렇게 판을 짠 게 아니라 결국의 핵심은 이 서열 1위하고 서열 2위하고 군의 싸움의 흐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궁금증들이 다 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금성의 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실크로드, 물론 이제 실크로드 자체도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등장한 거고, 결국은 이 구대륙의 역사적 세팅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1800년대 후반부터다 하고 보시면 되고, 이 실크로드를 이 실크, 즉 저번 편에서는 이 목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실크하고 대립이 되는 게 목화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크를 명주라고 하고, 자, 명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청나라로 비유되는, 물론 이제 마지막은 청나라로 세팅됐으니까 자금성 청, 또는 제가 이제 프로이센, 청나라를 이제 유럽사에서는 프랑스라고도 이야기하고 프로이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영국하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제가 청나라는 8개군이다, 8개 국가의 핵심이 잡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했듯이, 아무튼 이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분리가 되는데, 이 청나라의 구성은 만주 8개군이 되는 거고, 이것은 유럽의 지금의 제국이 됐건 국가의 구성하고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청나라를 프로이센도 이야기하고 이 프랑스도 이야기하고 또는 영국도 이야기하고 또는 러시아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의 어떤 탄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사의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명청의 분리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물론 이제 나폴레옹의 등장은 신성로마 제국의 해체로 보는 거고, 자, 이 명청, 우리가 이제 청나라의 등장, 명나라의 쇠퇴, 그러면서 명청 분리기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어권이 확대되고 한자권이 좀 축소되고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 실크하고, 즉 명주, 물론 실크가 이제 고대사부터 등장을 하지만 이 명주라고 하는 실크, 명나라 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나라 실크가 밀려나고 청나라의 목화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의 문제를 북아메리카판에서 풀면 또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라는 이런 지금의 최초는 이제 장안에서 로마로 엮어지는 이런 무역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 이 실크로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아메리카판에서 등장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실크로드가 등장하는 몇 군데가 포인트점이 잡히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몇 번 거론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번 편, 저번 편하고 이번 편 중요한 거는 목화, 실크.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는데 어떤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의 연결성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주가 우리가 명주라 하고, 이제 물론 한자는 좀 다릅니다. 명주. 한자 같구나. 명주. 이제 실크로에서 누에 고치를 뽑은 실로 짠 고급 천 비단. 성경에서는 바벨론 로마 제국의 소중한 거리품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사치와 음란과 연관된다. 사치와 연관. 자, 명주. 원래는 명나라에서 생산한 견직물을 가리킨 것이나 오늘날에는 주로 견사를 사용하여 짠 직물을 말한다. 물론 이 실크 명주의 이 발달 과정은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실크하고 뭐 500년 전 실크, 1000년 전 실크, 2000년 전 실크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명나라 기준으로 실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누에고치로 만든 실크. 그래서 실크고, 이 실크하고 관련된 곳이 결국은 오리지널 무대하고 관련된 곳이다. 이제 하지만 이제 1대1로가 됐건 이런 실크로드가 됐건 이런 개념은 구대륙이 제국화가 되면서 역사의 이 시기 또는 이 역사의 확장이 또는 역사의 프랜차이즈적 개념이 적용되는 개념이 구대륙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대륙에도 과거에 유물이 됐건 역사가 됐건 어떤 기록이 있고 문화가 있고 건축이 있고 이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전쟁도 있었을 거고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역사라는 히스토리는 중심은 결국은 히스토리의 희가 되는 예수라는 포인트점이 세계사가 됐건 또 동양사 아시아사의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의 하나의 기록 역사에서의 흐름에서 그 흐름이 과거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됐고,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건 물론 동양사, 유럽사, 미국사를 이해하지만 결국 이 큰 틀의 세계사 6000년 뭐 BC, AD 또는 예수의 기점 포인트라는 것 자체의 그 틀은 하나의 틀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틀이 있었던 그 파생된 이야기를 지금 역추적하는 거고, 그래서 역사, 종교, 동양사, 세계사 뭐 이런 것들을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금성이 사연인 이야기다. 또 이야기가 산으로 세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일단 명주가 명나라 실이다, 실크다, 비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청나라를 우리가 그냥 쉽게 청나라, 원나라 같이 보고 이 목화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화의 등장이 결국은 문익점 고려고, 어떻게 보면 이 실제 한반도의 목화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일제시대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은 또 과거에도 조금 거론했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제 메타세카이어도 결국은 영어명으로 이 자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판이라는 것은 이 학명을 좀 들어가다 보면 이 자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자판이 실체가 결국은 무엇냐, 이것도 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뽕나무, 우리가 이제 누에고치가 결국은 뽕잎을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뽕나무가 있던 곳에 누에가 있다라는 것을 설정을 둬야겠죠. 자, 그러면
자, 물론 이제 중국 뽕나무 동남아시아 존재하고, 자, 중요한 거 멕시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뽕나무, 또는 아프리카 남부 및 중부, 중요한 것도 텍사스 뽕나무, 텍사스 뽕나무, 북아메리카 중남부, 텍사스주, 멕시코. 이제 한국의 산뽕나무, 돌뽕나무, 몽고뽕나무, 물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반도에 뭐 그 닭 예전에 이야기하면서 닭이 됐건 쌀이 됐건 기타 등등 다 북아메리카 산에서 이게 농촌진흥원을 거쳐서 이게 좀 이 토종화, 지금의 한반도 토종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그 닭 이야기는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아무튼 자판이라는 거, 이 영어명에 학명이 들어가는 이 자판하고 지금의 재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가 이제 제가 이제 바라보는 곳은 텍사스 또는 그 아메리카, 멕시코, 이쪽이 중요합니다. 멕시코, 텍사스. 자, 그러면 이제 자주 등장했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높은 성의 사나이의 일본의 영역, 뭐 나치의 영역 떠나서 이제 포인트는 일본의 영역, 나치의 영역도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언제나 말하는 세계 지도로에서 등장하는 막 이렇게 그린란드 색깔 칠해져 있고, 이렇게 알래스카 색깔 칠해져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 다 색깔 칠해져 있고, 이 과거 기준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도시 개념으로 포인트를 생각해야 되니까 캘리포니아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스페인 지역, 과거의 스페인 지역, 이제 플로리다 또는 지금 이쪽 멕시코, 텍사스, 애리조나, 또 중앙아메리카, 남미 연결된 지역, 그리고 지도에서는 또 이쪽 지역. 자, 언제나 지금 그 북아메리카판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은 결국은 최초는 이쪽이다. 중앙아메리카와 관련돼 있는 거고, 또는 멕시코와 관련돼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좀 텍사스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5대5 올라가고, 좀 이런 흐름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어떻게 보면 자연과 환경을 극복하는 이 흐름으로 가겠죠. 우리 고대 문명의 어떤 흐름은 우리가 그 자연 그대로 살기 좋은 환경에서 번성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개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 자, 그러면 이 스페인 지역 또는 이 개념이 뭐냐면, 조선 이제 이거에 이제 이 높은 성의 사나이 개념에서의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에서 시즌 1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나치가 조선이 되는 거고, 지금 일본 제국이 이 조선의 중국이 되는 역할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소설 드라마를 비유한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의 단순 비유고, 이러한 비유의 흐름이 잘 이해를 하면 그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도 보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들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물론 이제 이런 단순한 비유를 이미 넘어선 게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고, 복잡한 이야기가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이지만 이해가 되면 다 쉬운 이야기다. 자, 견직물. 우리가 이제 누에나방의 꼬치에서 나온 실을 가지고 만든 섬유이다. 영어로는 실크, 한자로는 견 또는 금, 견금 이라고 하며 비단이라고 명칭으로 자주 쓰인다. 양모와 함께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동물성 천연섬유 대표격이다. 물론 이제 더 과거에는 식물성으로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이 어떤 이런 비주라고도 관계 있는 2차 세계대전하고도 관계 있는 1, 2차 세계대전하고 관련이 있는. 자, 낙하산. 미 육군에서 일부 참전 용사들이 사용한 후에 회수한 낙하산을 집에 보내 결혼할 여성에게 웨딩 드레스로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 미 육군에서 낙하산을 집으로 보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장교 한 명이 본토 아내에게 드레스 원단으로 선물하기 위해 보조 낙하산을 낙하 후에도 영국으로 철수하기 전까지 계속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나일론이 개발되고 나서 누에를 군수용품으로 팔던 곳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낙하산은 미적인 면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비단을 쓴 것인데 더 싸면서 더 좋은 게 나일론으로 대체됐다. 그러니까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2차 세계대전이고 우리 초창기 낙하산은 재료는 비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비단으로. 자, 비단은 단순히 사치품 용도로만 쓰여지지 않았고 우선 중국 몽골에서는 갑옷 안에 입어서 갑옷의 방어 능력을 높이는 일종의 전투복을 입었고 이제 이게 뭐 우리 막 흥선대원군 이야기하면서 이제 방탄복고 나오는 그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장수들은 갑옷 아래에 비단 옷을 받쳐 입었고 관우의 상징인 풀빛 비단 옷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병사들은 풀솜이라 해서 비단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을 이용해 옷을 입었다. 몽골 비단 전투복은 질긴 재질 특성상 화살이 바뀌더라도 옷이 찢어지지 않아서 아무튼 이 비단이 실제 이렇게 뭐 화살이 됐건 이제 과거에 이제 이건 지금의 총처럼 세지 않았을 때 거리가 있으면 뭐 이제 그 안쪽에 입는 이런 방탄복적 개념이 비단으로 쓰여졌고 또 실제 미국에서도 비단이 이 낙하산에도 사용되고 자 그리고 18세기 서구에 와서는 권총을 이용한 결투를 할 때 아예 상의를 다 벗어 맨몸으로 싸우거나 실크 셔츠를 입고 싸웠는데 당연히 당시 권총 성능상 총탄이 몸에 들어가 쑤셔 박혀도 셔츠 채 잡아당겨서 뺄 수 있어서 큰 부상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탄복을 소재로 사용됐고 적어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방탄 효과가 나쁘지 않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도태되었다. 유효 사격거리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흥선대원군이 뭐 방탄복을 뭐 솜으로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제 비단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들어간 비단은 실제로 같은 무게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녔던 적이 있다. 금과 비단은 상대 가치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치 않았지만 뭐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지위 기간에는 금값이 곧 비단값이었다.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이런 낙하산들이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런 비단은 미국 군대들에게는 가치 있는 그 옷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에 비단을 가장 많이 수출하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었는데 2차 대전 당시 비단의 수출을 막는 것으로 대응하였지만 상기한 대로 나일론이 개발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 즉, 이 단순 비유. 자, 이제 이것보다는 이게 자 미국이고 이게 일본이라고 봤을 때, 즉 이 일본이 이제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 오래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 자판이라는 실제 세력은 이제 서부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믹스가 되어졌던 이게 지금의 미국과 일본 즉 이거를 어떻게 그냥 개념적으로 하나로 보면 되냐면 독립협회하고 한국협회가 한 대립도 있지만 공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튼 일본에서 미국이
비단을 수입했다. 자, 그러면 거꾸로 2차 대전 이전까지 일본에서 비단 생산량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비단이 일본에서 생산이 많았다. 자, 이제 이게 권용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비주얼로 주원장이 됐건, 건용제가 됐건, 자, 권용포, 용포라고 불리우고, 왕은 붉은색, 뭐 황제는 황색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양 어깨와 가슴 등에는 금실로 용 문양을 수놓은 볼을 붙인다. 용포, 권용포, 용환 이렇게 하는 이제 비단하고 관련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기모노도 이제 비단으로 만든 겁니다. 비단으로 실제. 이제 우리는 이런 이미지하고 이런 옷들이 중국이 됐건 그 한반도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네, 일본의 비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포니즘 이야기하면서 또 유럽에서도 선호했던 것이 물론 이제 본 차이나도 있겠지만 그런 자포니즘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차이나지즘하고 자포니즘하고 그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일본식하고 믹스된 어떤 가구 또는 중국식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한참 또 유행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비단이다. 비단 실크. 자, 기모노는 입는 것, 즉 모든 일본 전통 옷을 뜻하며 옷감 종류도 비단에서 벨벳까지 다양하며 자수나 홀치기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자, 비단. 자, 그래서 자포니즘 하면 등장하는 일본 비단. 자포니즘 19세기 중후반 유럽에서 유행하던 일본풍 사조를 지칭하는 말로 필립 뷰르트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저번 주에 했던 명치유신, 이 아메리카에서의 명치유신, 즉 다시 좀 앞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제 비주얼을 떠나서 청나라의 개념이 사라지는 게 막부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고, 막부의 개념이 사라지는 게 명치유신입니다. 조선사에서는 세도 가문의 세력이 사라지고 흥선대원군 고종이 등장하는 게 그 흐름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안독립시를 싫어했고 뭐 서원을 철폐하고, 자, 이런 변화. 명치유신은 막부를 싫어하고 새로운 천황.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과거의 상징성을 끌어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막부에게, 세도 가문에게 눌렸던 것들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시스템, 즉 새로운 시스템은 의회죠. 이제 그게 영국하고 또 관련이 있고 미국하고 관련이 있고 일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럼 핵심은 명치유신을 한 일본의 모습은 일본 제국에서 이제 일본 제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과정 속에 각인된 일본 말고 그 이전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명치유신을 한 일본하고 흐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비주얼에 또는 이런 비주얼에 또는 이게 군부가 강력해지. 그러면서 천황을 이렇게 뭐 다시 옹립한, 그게 명치유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명치유신의 과정과 1차 세계대전 이전, 즉 일본 제국이 아시아로 더 밀려오는 방법이, 이게
올게 되는 게 독립협회가 강해져서, 즉 북아메리카판에서 독립협회가 강해져서 황국협회를 밀어내는, 그랬을 때 이 황국협회의 구성원들은 과거에 이 독립협회가 됐건 황국협회가 됐건 같이 이 관련된 또는 고종과 관련된 또는 이 메이지 유신을 한 시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북아메리카판에서 보면 이 물론 이제 이 조선사가 됐건 일본사로 봤을 때의 명치유신의 개념의 1800년대 중반이 되는 거고, 이 중반하고 관련된 시점에서의 이 로얄리즘이 밀리는 본격적인 개념이 또 남북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특정 사건에 미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1800년대 중반에 독립협회가 강해지는 거고, 거기서 이 제국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 메이지 유신을 한 세력의 동양 좌판 세력들이 새로운 명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이 로얄리즘으로 더 각을 세운 게 일본 제국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밀어내는 게 독립협회고,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제압을 한 게 2차 세계대전이고, 그래서 공화국으로 넘어가고 민주주의적 개념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 그 과도기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적 개념은 황국협회 개념이고, 제국주의적의 개념에 있어서 이 틀 중에 이 상징성 있는 이 로얄리즘을 세운 개념이 일본이고 또 영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카피본이 일본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자료하고 좀 상관없이 좀 중요한 흐름인데, 저번 편에 명치유신이 아메리카라는 것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 등장한 일본 제국은 이거를 금성이 사회된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명치유신을 한 아메리카 세력의 동양인 세력인 자판인들이 아메리카에서의 그 밀린 세력들이 지금의 아시아로 재설정되면서 일본 제국이, 일본 역사가 세팅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일본 역사가 세팅이 되려면 조선이 필요하고 만주가 필요하고 또 만주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또는 역사가 재구성 되어진 거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흐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만든 주체가 결국은 대영 제국이라는 브리튼 제국의 이게 이제 무너진 영국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본이 만들어질 즈음의 이 확장성은 1, 2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아직은 그 독립협회가 강한 건 아니고, 독립협회가 존속을 하지만 제국주의적 황국협회적인 세력들이 더 강할 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존재하지만 뭐 공화당이 더 세건 민주당이 더 약하건, 이런 개념의 시대에 일본 제국이 아시아로 세팅이 되면서 역사의식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이 지나 어느 정도의 분기점에서 1,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 제국이 됐건 일본인이 됐건 이거에 본질적으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 제국이 일본을 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는 이 동학이라는
이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그 냉정함으로 이 중심에 서서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역추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풀리는데 그냥 민족봉, 국가봉에 걸려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이런 것들 또는 공산주의의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적 이론이 됐건 이런 것들의 냉정한 분석 없이 이 1800년대하고 1900년대 초는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일본 제국의 이 칼 보시면 그 이 물론 이제 육군의 칼하고 해군의 이제 이게 해군인지 육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병들하고 장교들하고 물론 칼이 다르고 아마 육군하고 또 해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이 이거 미국 해군 칼 이야기했을 때 하지만 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어떤 이 군대의 양식은 제국주의적인 거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다 같다 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반 사병의 칼이고 자, 그 이유는 뭐 예전에 시즌 X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거. 즉 일본을 상징하는 이 문장이 물론 국화라고 하는데 이 문장은 뭐 경찰이고 뭐 여권이고 왕실이고 이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지금은 이제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는 천장의 문양. 물론 이제 이러한 문양은 그 유럽의 이 고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그 노틀담에 고추 나오는 그 노틀담 대성당이 됐건 또 기타 유럽 이탈리아의 성당에 이 국화 문양은 아니지만 이런 기호학적인 이 퍼져나가는 문양은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의 건축의 이 상부에 결국은 이러한 기하학적인 문양의 아시아적인 버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별이 5개의 꽃잎하고 똑같은 거고 꽃이냐 별이냐 본질은 같은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이 일본이 이제 지금 이곳이 제가 이제 까먹으니까 국회 도서관 오타와에 있는 국회 도서관이고 뭐 팔러먼트 힐 이야기 예전에 했죠. 캐나다의 아이콘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아무튼 이 모양이 이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하학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다르지만 본질은 이게 이거다. 아시아는 꽃잎으로 많이 변형시켰다. 아시아판. 즉 일본 제국은 영국 제국을 카피한 거고 똑같이 카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성으로 비유를 한 거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더 고대에는 더 자연적인 거에 비유가 더 기하학적으로 간 거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같은 의미다 일단 이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금성이나 기타 중국이 되면 이렇게 사자상 있고 구 잡고 있는 거. 사자는 빅토리아 또 리처드 왕 영국이죠. 상징 사자는. 또 이게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 했을 때 어디입니까? 그 월터루 평원의 피라미드 위에 있는 이 사자 영국 또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자를 또 사자 이게 똑같은 거고 이걸 더 아시아적으로 된 거고 또 이러한 거는 이 아시아의 어떤 사원이 됐건 절이 됐건 이런 것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이게 이제 절인지 뭐 사당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건 일본 드라마에 나온 건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많이 등장을 한다. 흔히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치 유신을 이 명치 유신이 결국은 아메리카인데 이 아메리카가 한때 명치 유신을 한 곳이고 그 명치 유신을 한 후에 지금의 독립협회의 성향이 미국을 의회 정치로 지금의 대통령제로 만들어 버린 게 결국은 그 미국의 독립 역사이고 이제 포인트점은 1776에 영국에서 독립했다라고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는 거는 1800년대 후반에 거의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이 한국협회가 됐건 자판인이 됐건 이 세력들이 그 이 교집합이 사라지는 게 2차 세계대전, 이제 그 이전에 193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고 1차 세계대전까지는 미국, 일본이 영국, 미국 이렇게 같은 연합군이었을 때는 같은 교집합을 이루고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래서 미국을 쌀밀자를 쓰는 거고 일본 애들은 이게 또 영국 국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이 미국이 실제로도 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명치 유신의 흐름, 교차점 이게 지금 그 제가 나중에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도식화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흐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이 흐름을 타게 되면 다르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판의 역사는 결국은 일본 제국이 즉 자판인들이 북아메리카에서 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중국스러운 그 동양인들을 아시아로 밀려가면서 이제 거기에 교집합이 됐던 민족들이 일본이 되고 또 중국이 되고 또 소수의 이 한족도 관련돼 이제 한국인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미국 서부다. 일단은 물론 뉴욕에도 있었고 동부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전 이후로 거의 이제 자판이 이쪽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미국 서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 야마토 할 때 이것도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아무튼 일본 제국이 만들어지는 이런 본질은 결국은 이 지금의 섬 이 영역에서의 관련이 아니라 결국 미국 서부 쪽하고 이 연관성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명치유신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 명나라로의 복귀, 이 청나라 세력들, 막부 세력들을 밀어내고 이 명치유신을 한 거, 명나라 세력으로 간 거, 이 세도 가문의 세력을 로얄 세력을 유럽으로 좀 밀어내고 그 다음에 교차점이 북아메리카 판에서의 이 우리가 대한제국사에서 이해하는 고종이 있고 흥선대원군이 있고 독립협회가 있고 황국협회가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이 실제 독일의 탄생이 유럽에서 흥선대원군 아니 비스마르크 비렐름 1세가 유럽에 존재했느냐 북아메리카판에서 존재했느냐 이제 이 교차점에서 결국은 미국의 독립 역사가 1776으로 세팅이 된 것을 보면 이 로얄가가 동부 13도에서 유럽으로 빠지는 분기점은 이 미국 독립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850년대에 갑자기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지금의 그 유럽으로 세팅이 되기는, 물론 이제 실질적인 세팅은, 실질적인 무력적인 이 전쟁이 남북전쟁이 있고 또 영국하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존재하는데, 아무튼 그 두 개가 포인트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유럽에서의 로얄사하고 미국에서의 한국협회, 독립협회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대한제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대한제국사가 정리되어 있는 거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박용근이고, 또 이제 이 흥선대원군, 그 비스마르크, 빌헬름, 고종일세 또는 메이지 천황 다 이게 동일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상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치유신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서부 개척 시대라는 게 본질은, 서부 개척 시대 할 때 이제 주요 철도가 밑에가 남태평양 철도, 유니언 중앙 태평양 철도, 북태평양 철도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서부 개척 시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골드 컨트리, 골드러시 이제 등장한 거고, 이게 비유적으로 이 서부가 결국은 명나라하고 관련된 거란 겁니다. 명주, 금. 왜 이제 뭐 골드러시를 해서 뭐 골드를 캐러 서쪽에 갔다는 거는 이 미국의 탄생과 서부 개척이라는 이런 스토리에서의 텔링이고, 본질은 이 명나라로 밀고 가는 개념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나라 이전의 명나라가 아니고 명나라 세력이 약화된 명나라, 새로운 명나라가 아메리카가 된다. 그러면 그 아메리카에서 한국협회 색깔이 빠진 게 일본 제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일본 제국이, 한국협회가 아시아에서 다시 그 북아메리카 판에서의 패턴으로 동부 13도 역할을 한 게 이 일본이 되는 거고, 이 동부 13도에서 북쪽이 됐건 서쪽이 됐건 이것을 리바이벌 시킨 게 일본 제국이 조선을 만들고 만주국을 만들고 청나라를 서쪽으로 또는 이 아시아 쪽으로 확장하려는 이 모델이 등장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아메리카판의 역사가 이쪽으로 재설정돼야 된다. 왜? 이 명치유신을 한 일본 제국이, 물론 이제 명치유신을 한 자판과 아메리카하고 그 아메리카에서 또 자판하고, 이 자판이 이 로컬리즘하고 연관돼서 이 군사적 제국주의로 바뀌는 또 이 과정은 이 정치적인 또는 권력의 또는 이 시대의 상황의 변화하고 맞춰지는 거고, 그랬을 때 이 기존의 아시아 쪽에 있던 세력들은 더 과거의 세력들하고 더 가까운 삶의 양식, 건축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는 불교적인 거고, 이제 단편적 비유로는 더 명나라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명나라가 이 아메리카에서 명나라 세력이 청나라 세력에 밀렸을 때 그런 문화하고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 이 서부를 통해서 아시아로 이 연관성이고, 그리고 더 아시아 이제 이 관계가 과거에는 더 속도가 느렸겠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의 한반도에 기존에 있던 또는 중국에 있던 이런 양식들은 더 과거 거다. 그러면 이제 쉽게 명청으로 비유하자면 더 명나라스러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됐건 중국이 됐건 아시아에는 어떻게 보면 더 건축이 물론 이제 용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 불교하고도 관련이 있는 양식이고 이제 용이 강조된 이유는 바로 명주하고 관련된 거다. 명주하고 용하고 관련된 문양은 명주하고 관련된 거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잠깐 했지만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골드러시라는 개념은 이 명나라 쪽으로 온 거다라는 또 다른 비유다. 명주가 실크니까 실크가 금이니까 뭐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키 산맥이 있고 철도 나고 또는 이 그 이후에 이 서쪽으로 완전한 지금의 아메리카 영역이 되는 거는 그 것이 또 명치유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다. 키워드적으로. 그래서 때 우리가 이제 천충이라고 하는 뭐 충자 뭐 동이족 하면서 많이도 등장하는 충자. 자, 아무튼 천충 우리가 용이 뭐고 봉황이 뭔지에 대해서 살짝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시 오늘 이번에 거론하자면 결국 용이 누에가 되는 거고 봉황이 누에 나방이 되는 겁니다. 명나라를 상징하는 게 명주를 사는 비단을 상징하는 물론 꼭 명나라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그 이전부터 이 비단을 상징하는 게 용이다. 누에다 누에. 이게 여의주가 될 수 있고 그 누에나방이 알을 낳으면 그게 그 뭡니까 여의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얘가 이제 1살, 2살, 1령, 2령, 3령, 4령 가는 거고 이 얘가 이제 누에나방이 되는 거를 용화라고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이 애벌레하고 용하고 관련된 강의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그 어르신이 강의하는 것을 들은 걸 한번 그때 시즌 1에서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저는 이 비유가 가장 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 용은 누에하고 관련된 거고 봉황은 누에를 낳는 누에 나방하고 즉 이 봉황은 또 여자하고 가까운 거고 용은 남자하고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왕 중에 잠엄을 장려한 게 이제 잠엄 비단 많이 했지만 세조가 종산법입니까? 종산법을 공포하여 대우어 큰 집은 뭐 300주, 작은 집은 200그루, 작은 집은 100주, 빈호는 뭐 50주씩 심게 하여서 뽕나무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고 번데기를 먹는 민족이 또 한국 민족인데 실제 번데기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번데기는 1970년대에 이 박정희 시대 때 이 양장 사업은 아니지만 장업 사업 때문에 이 번데기가 많이 생산된 거고 이제 이 실크를 많이 뽑아야 되니까 번데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실크도 그 어디입니까 그 페르시아도 실크라고 하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여기로 하고 이쪽에서 이제 중국으로 실크가 이전됐다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또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뭐 바빌론이 있고 자 메소 중앙이라는 뜻이죠. 중앙 포테미아 메소 아메리카에서 이 메소 아메리카의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또 페루 등장하는 거죠. 이 메소 그리고 실제 이제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스페인 아메리카가 있던 식민지지요. 중요한 게 멕시코 의류가 됐건 페루 의류가 됐건
또는 아메리카의 인디안 의류가 됐건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목화 사업 이전에 이제 목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나라에 많이 비유를 하니까 그 이전에 이런 배틀로 짜는 기술이 이 중앙아시아 쪽에 중앙아메리카 쪽에 메소 아메리카 지역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이거를 이제 이 지금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게 보는데 과거 시대에 우리가 산업혁명의 그런 방직기가 없고 이런 시대에 이런 화려한 패턴을 짜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멕시코 또 메소아메리카라고 하죠. 여기에 더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실크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이 텍사스, 멕시코, 플로리다 보다는 이쪽에 더 가까운 거죠. 이쪽에. 명나라하고 관련된 곳이 이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이 목화, 원나라 또는 동부 13도는 조선, 목화 관련된 거고 실크는 중국이다. 뭐 용을 상징하는 게 더 과거의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누에 나바. 그래서 이게 천충이고 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이 부분이 결국은 자 메소포타미아 예루살렘 초생딸 지역 이거를 이 중앙 아메리카로 넣으면 초생딸 지역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부 13도 관점에서의 또는 고려 조선 관점에 이 통일신라 관점에 동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쪽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고대사의 초생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로 이 메소아메리카하고 관련된 거다. 이쪽 오리지널은 이쪽이다. 이 호가 중요합니다. 이 호. 유탁한 반도. 호.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후원하실 구자는 여기입니다.